한국은 위기에 더 강하다. 2025년 초 하버드 대학교 국제경제연구소 강당에서 역사적인 강연이 열렸습니다. 평생 미국의 기술 우월성을 가르쳐온 에반 리처드슨 교수가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첫마디에 청중은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까지의 제 가르침이 틀렸음을 인정하려 합니다. 한국이 없다면 세계의 기술은 멈춥니다. 30년간 미국 기술 우월주의를 가르쳐온 교수가 한국을 방문한 후 완전히 달라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삼성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촉각형 홀로그램,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영상 기술이 미국 최고의 공학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지 그 비밀을 밝히는 에반 리처드슨의 고백이 지금 시작됩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버드 국제경제연구소 강당. 어둑한 조명 아래 수십 명의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조정하고 있을 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대통령도 없는 나라잖아요.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를 이끈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강당의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짓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스크린에 강연 주제가 나타났습니다. 세계는 한국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저는 에반 리처드슨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국제경제학부 교수이자 전 MIT 교수입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미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30년간 그 신념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죠. 하지만 지난 봄 한국을 방문한 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청중들이 흥미롭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존 밀러 교수도 앞줄에 앉아 눈빛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0년 전 제 동료 교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그저 싸구려 물건이나 만드는 나라 아닌가. 오늘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한 편견이었는지 고백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 미국을 사랑하는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는지.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나라, 면적으로는 미국의 1%도 안 되는 크기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직접 보기 전까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질문했던 한국계 학생은 이제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한국을 비판할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강의는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청중들 중에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존 밀러 교수는 팔짱을 끼고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리처드슨 교수님,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오직 사람뿐이에요. 당시에는 그저 겸손한 인사말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본 한국, 제가 만진 한국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자 플렉시볼이라는 단어와 함께 공중에 떠있는 입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삼성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촉각형 3D 홀로그램입니다. 영화 속에서나 보던 기술이 현실이 된 겁니다. 손으로 만지고 조작하고 느낄 수 있는 영상 기술이죠. 저는 영상 속 연구원이 공중에 떠있는 도형을 손으로 돌리고 확대하고 분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 기술을 직접 체험했을 때 느꼈던 충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 눈앞에 정말로 존재하는 것 같은 입체감, 마치 마법을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삼성의 홀로그램 기술은 MIT의 연구보다 최소 8년에서 10년 앞서 있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두뇌들이 달성하지 못한 것을
한국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이 고백이자 인정입니다. 존 밀러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밀러 교수는 3년 전 한 세미나에서 한국은 복제만 한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제 연구실에서는 10년간 비슷한 기술을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미 완성 단계였습니다. 슬라이드는 MIT, 나사 등에서 제가 가르쳤던 미국 기술의 절대 우위라는 주제의 과거 강의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미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가르쳐왔습니다. 학생들에게 혁신은 여기서 시작된다고 말했죠. 그런데 한국의 연구소에서 본 광경은 제 믿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청중 중에는 놀란 표정을 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공학 교수가 다른 나라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의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홀로그램을 보는 게 아니라 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진보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저는 영상 속에서 연구원이 홀로그램 속 작은 공을 집어 옮기는 장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제가 본 것 중 가장 경이로운 기술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혁신이 일어난 곳이 실리콘밸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청중들은 이제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질문했던 한국계 학생의 눈에는 자부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한 걸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앞서 나가게 했을까? 그래서 저는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깔끔한 연구소 내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기술 그 자체보다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소에서 만난 사람들은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나타난 연구소 내부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연구실, 피곤한 얼굴로도 열심히 일하는 연구원들, 칠판 가득 적힌 복잡한 수식들. 바로 한유진 박사와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스크린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연구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지만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인 얼굴이었습니다. 한 박사는 이 촉각형 홀로그램 개발팀의 핵심 멤버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청중들은 숨죽이며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한 박사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죠. 잠시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멋진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를 돌아보면서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죠.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연구실 한편에 있는 작은 병원 침대가 보였습니다. 이건 연구소 내에 설치된 모의 병실입니다. 의사들이 홀로그램으로 환자 데이터를 확인하고 수술 계획을 세우는 공간이죠. 한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실제 병원 환경을 여기에 재현했나요? 한 박사의 대답이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연구원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이 기술이 실제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항상 생각해야 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는 저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제게 아주 큰 영향을 준 편지였습니다. 스크린에 손글씨로 적힌 편지가 나타났습니다. 리처드슨 교수님, 우리는 기술로 감동을 만들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다시 합니다. 우리에게 실패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서툴지만 정성 들인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받은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소에 머물며 연구원들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 장비가 계속 고장났지만 연구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피곤한 얼굴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었죠. 존 밀러 교수가 자리에서 약간 몸을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박철순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의 첫 세대 연구원이었죠. 은퇴했음에도 매일 연구소에 나와 젊은 연구원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일하는 노인의 모습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굵은 손마디와 깊게 팬 주름이 수십 년간의 연구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분 덕분입니다. 저희가 포기하려 할 때마다 박 선생님은 항상 한 가지 더 방법이 있다고 하셨어요. 연구소 한켠에는 잊지 말자 1세대의 희생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단순한 문장 뒤에 얼마나 많은 무명의 연구자들이 외국의 조롱과 무시 속에서도 묵묵히 연구를 계속했는지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하나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부산에 갔습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위에서 내려다본 거대한 항만 시설이 나타났습니다. 크고 작은 선박들, 자동화된 크레인들, 끝없이 늘어선 컨테이너들. 이곳은 부산항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환적 허브항이죠. 청중들 중 일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부산은 생소한 이름이었을 테니까요. 처음에 저는 단순히 항만 시설을 구경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단순한 항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겨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운반하는 무인 운송 차량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물류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술만 앞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체를 설계하고 있었죠. 항만 관제실의 대형 모니터들과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수출 강국이 된 이유는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다라는 천연 자원을 시스템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세계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세계 각국을 살펴보면 몽골이나 에티오피아처럼 바다가 없는 내륙국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수출하는데 큰 제약이 있습니다. 몽골과 에티오피아의 지리적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몽골은 엄청난 광물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바다로 나가려면 반드시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원을 수출하려면 두 나라의 허락이 필요하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인접국 지부티의 항구 사용료로 매년 약 3조 7천억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부티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이죠. 존 밀러 교수도 이제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동해, 서해, 남해를 통해 세계 어디로든 나갈 수 있죠. 이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조선, 철강, 해운업의 삼각축을 구축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산업 구조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습니다. 포스코에서 생산된 철강은 현대중공업과 같은 조선소에서 배가 됩니다. 그 배는 다시 한진해운과 같은 해운사를 통해 전 세계로 물건을 나릅니다. 이 완벽한 삼각형이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입니다. 부산항의 밤 풍경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불빛으로 빛나는 항만과 그 위로 떠있는 달.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수출 물동량 중 99.6%가 이 바다를 통해 운송된다는 점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만약 한국에 항구가 없었다면 에티오피아처럼 수십 배의 비용을 치르며 다른 나라의 눈치를 봐야 했을 겁니다. 기적의 경제 성장은 불가능했겠죠. 저는 부산항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부산항은 1876년 개항한 한국 최초의 근대 무역항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환적 허브항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부산항의 첨단 시설을 보여주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현재 부산항에 기항하는 국제 정기선은 무려 287개입니다. 이는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저는 세계 지도에 한국의 위치를 표시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일본 열도와 중국 대륙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미주,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 루트의 교차점에 자리한 셈이죠. 컨테이너선이 대양을 가로지르는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지리적 이점 덕분에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최단 거리로 세계 시장에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물류비 절감은 한국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됐죠. 이제 스크린에는 요르단의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중동의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들어보셨나요? 청중 중 일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르단은 1965년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서울 면적의 10배 크기인 7,0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사우디아라비아에 넘겨주고 대신 19km의 해안선을 받았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요르단의 해안 도시 아카바가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르단이 사우디에 넘겨준 땅에서 이후 석유가 펑펑 쏟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손해처럼 보이지만 요르단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청중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바다입니다. 내륙국이 되는 대신 홍해로 나가는 출구를 확보한 것이죠. 요르단은 석유보다 바다가 더 가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청중들은 깊은 생각에 빠진 듯 했습니다. 이것이 바다가 갖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한국은 이런 바다의 축복을 받은 나라이고 그 축복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주요 산업 구조도를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철강 산업을 생각해보세요. 포스코와 같은 세계적인 제철소들은 대부분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양의 철광석과 석탄을 배로 실어와야 하고 완제품도 배로 실어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조선소의 모습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조선업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다가 없으면 생겨날 수 없는 산업이니까요. 내륙국은 이런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인 제약 때문이죠. 저는 드론으로 촬영한 한국의 해안선 영상을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바다의 축복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으로 가난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죠. 2011년에는 연간 무역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청중들의 얼굴에서 경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발전의 배경에는 전국에 구축된 항만 인프라와 글로벌 해운망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 바다를 통해 세계 6위의 수출 강국, 12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저는 다시 부산항의 야경을 보여주며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무역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에 삼면이 바다인 것은 한국에게 석유보다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석유는 고갈되지만 바다는 영원히 마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한국의 인프라나 기술만이 아닙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나사, 구글, 테슬라, 스페이스X 같은 세계적 기업과 기관의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옆에는 한국인 연구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조사한 자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업과 연구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명단입니다. 청중들이 놀란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사의 우주 탐사 프로젝트에는 김태영 박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AI 개발팀에는 이지원 연구원이 있죠.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 혁신은 박상현 박사의 연구가 기반이 되었습니다. 존 밀러 교수는 이제 불편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삼성 얘기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곳곳에서 세계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이제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에서 일하는 한국인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한 인재 유출이 아니라 전 세계 기술 발전의 숨은 원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유진 박사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한 박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거듭할수록 그 말이 담고 있는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대학가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연구실에서 실험하는 젊은 연구원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키워내지만 많은 인재들이 더 넓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나갑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인재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긴 한국계 학생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 한국 인재들이 모두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슬라이드에는 이제 세계 주요 기술 기업들의 로고가 하나씩 어두워지는 애니메이션이 나타났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많은 세계적 기업들의 핵심 기술 개발이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 발전이 지연되고
구글의 AI 개발 속도가 느려지며 나사의 주요 프로젝트들이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잠시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 나라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이 문장이 스크린에 크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한국인 인재들의 뛰어난 역량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화성 탐사 로버 프로젝트 팀을 만났는데 핵심 연구원 중 3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화성 탐사 로버의 이미지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특히 김태영 박사는 로버의 지형인식 알고리즘을 개발한 주역입니다. 이 기술이 없었다면 화성 탐사는 훨씬 제한적이었을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구글의 본사가 보였습니다.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개선팀에서 일하는 이지원 연구원은 검색 정확도를 15%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구글 검색의 품질은 상당 부분 이 연구원의 공헌 덕분입니다. 이어서 테슬라의 배터리 연구소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테슬라의 박상현 박사는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과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테슬라 차량의 주행거리가 30% 증가했죠. 청중들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스페이스X의 로켓 재사용 기술에도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재진입 시 발생하는 열 문제를 해결한 최첨단 소재는 한국인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저는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인공지능이 미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적인 AI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원 중 약 15%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청중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계 반도체 산업입니다.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의 핵심 기술자들이 전 세계 반도체 기업으로 퍼져나가 혁신을 이끌고 있죠. 저는 현재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의 대학에서 수많은 한국 학생들이 미래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졸업 후 전 세계로 퍼져나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잠시 침묵 후 저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들은 왜 자국에 머물지 않을까요? 스크린에는 이제 한국의 연구 환경과 해외의 연구 환경을 비교하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연구 지원금, 근무 환경, 기회의 다양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존중받고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것이죠. 한유진 박사와의 대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패를 너무 두려워해요. 하지만 실패 없이는 혁신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실패를 용납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깊은 생각에 빠진 존 밀러 교수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해외의 인재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스크린에는 서울의 첨단 연구단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기술 혁신의 상당 부분이 한국인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나라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라는 제 결론의 근거입니다. 저는 무대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마이크 없이 직접 청중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모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기술을 경쟁력으로 봅니다. 승리하기 위한 도구로요.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다른 관점을 발견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소의 모토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 미래를 향한 혁신. 한국은 기술을 상품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철학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존 밀러 교수는 이제 팔짱을 풀고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한 박사가 말했던 기술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죠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통해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부산항에서 일하는 사람들, 연구소에서 밤을 새우는 연구원들, 병원에서 홀로그램을 이용해 수술 계획을 세우는 의사들의 모습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지금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건 그 나라가 정치인이 아니라 문화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을 추구하는 정신이죠.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저는 연단으로 돌아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30년간 가르쳤던 것은 기술의 원리였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술을 왜 만드는지, 누구를 위해 만드는지가 먼저였습니다. 이제 청중들의 얼굴에서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적 접근이야말로 그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스크린에는 다시 플렉시볼 홀로그램 기술 시연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화려하거나 신기해서 개발된 게 아닙니다. 의료, 교육, 안전 등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유진 박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만듭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연구소에서 촬영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계속 실패하는 실험, 고장난 장비 앞에서 고민하는 연구원들, 다시 도전하는 팀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촬영한 영상입니다. 연구원들이 새로운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테스트하는 장면이죠. 영상 속에서 장비가 고장나자 연구원들이 서로 의논하며 해결책을 찾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미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뭔가를 느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청중 가운데 한국계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존 밀러 교수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패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만 기억하죠. 하지만 한국의 연구소에서는 실패가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영상은 이제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연구실, 피곤한 얼굴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연구원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할 때마다 다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어로는 다시죠. 이 단순한 단어가 그들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스크린에 다시라는 한글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박철순 선생님, 그 60대 후반의 연구원은 30년 전 한국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다시를 외쳤다고 합니다. 청중 중 일부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우리가 잊고 있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기술 개발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끊임없는 도전이라는 것을요. 이제 스크린에는 슬로건이 떠올랐습니다. 혁신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그것이 문화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30년간 가르쳤던 것은 성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실패에서 배우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존 밀러 교수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밀러 교수의 어깨가 약간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3번째 실패, 10번째 실패, 100번째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를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청중 중에는 이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계 학생들의 감정이 더욱 북받쳐 오른 듯 했습니다. 한유진 박사가 제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리처드슨 교수님, 우리는 지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겁니다. 강연의 마지막 순간, 저는 청중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존 밀러 교수부터 질문했던 한국계 학생까지 모든 얼굴에는 깊은 생각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제 강연을 한국은 지금 대통령도 없죠?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질문했던 학생이 약간 부끄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지금 그 질문에 정식으로 답하고 싶습니다. 모든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대통령이 없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대통령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 전체의 철학입니다. 스크린에는 한강과 서울의 야경, 부산항의 불빛,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거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연구소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 항구의 크레인은 쉬지 않으며 공장의 기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청중들은 숨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바다로 오늘을 만들었고 기술로 내일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마치자 청중들이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곧 모든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대통령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리더보다 강한 국민 전체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대 위 조명이 약해지고 마지막 슬라이드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계는 한국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배경에는 한국 국기와 함께 바다를 가로지르는 대형 선박, 그리고 공중에서 떠오르는 홀로그램이 교차되며 나타났습니다. 존 밀러 교수가 앞줄에서 일어나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계 학생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술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박수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 기술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갈 내일의 가능성을요.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대통령이 없어도 멈추지 않는 나라,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한국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미국 최고의 공학자도 인정한 한국의 진짜 힘을 보셨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춘다는 충격적인 진실. 이게 단순한 애국심이 아닌 사실이라는 걸 외국 석학의 입을 통해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의 힘에 대한 이야기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진실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고속도로에서 한 차량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차가 공중에서 회전하며 도로 위로 떨어졌는데 운전자가 멀쩡히 걸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고의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기술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경악한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완고한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은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마이클 벤틀리 씨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외곽에서 화물 운전을 하는 마이클 벤틀리입니다. 38살, 전직 해병대 출신이라 차를 고를 때도 늘 튼튼한 놈만 찾았어요. 미국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도 꽤 강했습니다. 미국의 정신은 우리 차에 담겨 있어요. 그걸 외국차로 바꾸는 건 애국심을 버리는 거나 다름없죠. 솔직히 말해서 아시아차, 특히 한국차에 대해선 안 좋은 편견이 있었죠. 디자인만 요란하고 정작 사고 나면 박살나는 차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집 차고에는 10년 된 미국산 SUV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낡았지만 단단하고 믿음직한 제 오랜 동반자였죠. 저는 매일 아침 그 차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런 게 진짜 차지. 그날도 평소처럼 아내와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13살 딸 에밀리가 핸드폰을 들이밀며 말했죠. 아빠, 이거 봐요. 이 전기차 너무 예쁘지 않아요? 화면에는 유선형 디자인의 한국산 전기차가 보였습니다. 저는 입에 넣던 토스트를 씹으며 대꾸했어요. 내가 자라서 차를 살 때는 아빠가 제대로 된 미국 차를 골라줄게. 그런 위험한 차는 생각도 하지 마. 그건 그냥 번쩍거리는 깡통이야. 에밀리의 얼굴이 실망으로 가득 찼지만 저는 별 신경 쓰지 않았죠. 아빠는 왜 항상 그래요? 요즘은 한국 차도 정말 좋다고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실제 도로에서 20년 넘게 달려본 사람이 말하는 거야. 아내는 한숨을 쉬며 딸의 어깨를 토닥였죠. 에밀리, 아빠는 약간 고집이세. 이해해줘.
저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트럭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난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 차가 최고야. 그게 내 신념이야. 출근길 라디오에서는 새로운 수입차 모델에 관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한 달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이 한국산 전기차라는 이야기였죠. 저는 코웃음을 치며 채널을 돌렸습니다. 허세 부리는 사람들 많네. 회사에 도착해 트럭에 올라탔어요. 오늘도 애틀랜타 외곽 고속도로를 달리며 화물을 배송하는 일상이 시작되었죠.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어제 본 자동차 광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이크, 요즘 한국차 광고 봤어? 기술이 미쳤다더라.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말도 안 돼. 우리 미국 브랜드가 최고지. 미국 차는 100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몇십 년 된 한국이 어떻게 따라잡겠어? 한국 사람들은 차를 만들기보다 모방하는 게 특기인 것 같아요. 핸들 아래에 붙어 있는 작은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산 제품이 최고. 저는 그 스티커를 엄지로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게 진짜지. 해병대 시절 동료와 함께 타던 차량이 생각났습니다. 단단한 미국산 험비였죠. 그 시절의 기억은 제 가치관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어요. 운전석에 앉아 거울을 조정하며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한국 차는 결국 유행에 맞춘 깡통일 뿐이야. 우리 집에서는 절대로 한국 차 같은 건 들여놓지 않을 거예요. 내가 20년간 도로 위에서 본 한국 차들은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이건 편견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사실이에요. 트럭 엔진을 켜고 첫 배송지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그날도 평소처럼 애틀랜타 외곽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햇살은 눈부셨고 도로는 평온했습니다. 화물 배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라디오에서는 컨트리 음악이 흘러나왔고 저는 흥얼거리며 운전대를 쥐었습니다. 제 앞에 검은색 소형 SUV 한 대가 달리고 있더군요. 바로 알아봤습니다. 한국 브랜드 차량이었어요. 유선형 디자인과 번쩍이는 크롬 장식이 눈에 띄었죠. 저런 차를 왜 사는 걸까?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저딴 건 고속 충돌 한 번이면 작살이야.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였어요. 오른쪽 차선에서 커다란 픽업 트럭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였어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죠. 픽업 트럭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불길한 예감은 더 커졌습니다. 그때였어요. 픽업 트럭에서 바퀴 하나가 빠져나오는 광경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바퀴는 앞서가던 검은색 SUV를 향해 날아갔어요.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픽업 트럭에서 떨어진 바퀴가 회전하며 SUV의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쿵, 굉음과 함께 충격파가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그 검은색 SUV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최소 3m는 튀어 올랐어요. 공중에서 회전하던 차량이 도로에 굉음을 내며 떨어졌죠. 세상에. 충격에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SUV는 대굴대굴 굴러가며 파편을 사방으로 흩뿌렸어요. 주변 차들도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정신없이 차선을 바꿨습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저건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그 생각밖에 안 났습니다. 군 시절 본 끔찍한 사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뒤따르던 다른 차들도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도로 위에는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검은색 SUV는 뒤집힌 채 멈춰 있었어요. 누군가 도와야 했습니다. 본능적으로 트럭을 갓길에 세웠어요. 손이 떨렸지만 휴대폰을 꺼내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전복됐어요. 전화를 끊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해병대 시절 응급처치 훈련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군 시절 전복사고로 동료를 잃었던 기억이 떠오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 끔찍한 기억이 다시 현실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사고 차량에 가까워질수록 심장 박동은 더 빨라졌어요. 차는 아직 연기가 나고 있었고 유리창은 부서진 채였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을까? 살아있을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전석 문이 삐걱 열리더니
한 젊은 여성이 스스로 걸어 나왔어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차가 저렇게 공중으로 솟구쳤는데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는 건지. 젊은 여성은 머리에 작은 상처만 있을 뿐 혼자 힘으로 서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달려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차가 저를 살렸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차죠? 한국 차예요.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클로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가리켰습니다. 에어백이 정확히 터지고 안전벨트가 몸을 잡아줬어요. 차체가 충격을 흡수한 것 같아요. 저는 전복된 차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차체는 엉망이 됐지만 운전석 주변은 상대적으로 온전했어요. 군 시절 봤던 차량 사고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한국 차가 이걸 버텼다고. 구급차가 도착했고 클로이는 검진을 받기 위해 구급대원과 함께 떠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전복된 한국차를 바라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 휴대폰 블랙박스 앱이 사고 순간을 모두 기록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영상을 확인해 보니 모든 과정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픽업 트럭에서 바퀴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SUV가 공중으로 솟구치고 전복되는 모든 과정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 운전자가 스스로 걸어 나오는 모습까지. 경찰이 도착해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저는 목격자로서 진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사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차가 하늘로 솟구치는 걸 봤어. 최소 3미터는 됐을 거야.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운전자는 어땠어? 많이 다쳤어? 제 대답에 아내도 놀랐습니다. 거의 멀쩡했어. 스스로 걸어 나왔다고. 저녁 식사 중에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한국차. 제가 늘 깡통이라고 비웃던 그 차가 이런 끔찍한 사고에서 운전자를 살렸다니. 저는 침대에 누워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클로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 차가 저를 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제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세상과 공유해야겠다고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퇴근 후 저는 블랙박스 영상을 정리해 SNS에 올렸습니다. 오늘 목격한 믿을 수 없는 사고. 차가 하늘로 솟구쳤는데 운전자는 멀쩡했습니다. 간단한 설명과 함께요. 예전엔 전투훈련 클립이나 자동차 수리 영상만 올리던 계정이었는데 이번엔 달랐죠. 팔로워가 몇백 명 정도인 소소한 계정이라 큰 반응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영상이 순식간에 수십만 뷰를 기록했고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놀라서 SNS를 열어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 자동차 커뮤니티와 뉴스 사이트에 공유되고 있었어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하늘로 튀었는데 걸어 나온다고? 이게 한국 자동차의 위험이지. 완벽한 도약, 회전, 착지. 점수는 9.8점. 타이어가 막타까지 쳤네. 확인 사살이다 진짜. 처음엔 웃기고 신기했지만 댓글을 하나씩 읽을수록 점점 무거운 감정이 차올랐어요. 내가 뭘 본 거지?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출근길, 회사 동료들이 제 영상을 이미 봤다며 몰려왔습니다. 마이크, 너 인터넷 스타 됐네. 그 영상 진짜야? 응, 내 눈으로 직접 봤어. 점심시간, 영상 조회수는 100만을 넘어섰고 여러 나라 언어로 댓글이 달리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인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력 자랑스럽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국 자동차.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게 설계했다니. 한 댓글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저 검은색 SUV는 한국에서 가장 엄격한 안전 기준으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저 회사는 실제 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체 구조를 끊임없이 개선해왔죠. 저는 이 모든 반응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깊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서도 이 사고를 다뤘습니다. 기자가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트럭 운전사로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차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사고를 보고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인터뷰 영상도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두 번째 날 조회수는 1,000만을 넘었고 국제 뉴스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저는 그저 진실을 공유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반응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밤에 문득 깨달았어요. 이 모든 관심은 제가 아닌 그 순간을 버텨낸 기술에 향하고 있다는 걸요. 며칠 후 고속도로 순찰대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고 원인은 픽업 트럭의 휠너트 파손, 즉 미국산 부품 결함이었죠. 장기간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휠너트가 마모되었고 결국 고속주행 중 바퀴가 분리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돌을 정면으로 맞은 SUV. 그 차는 제가 늘 비웃던 한국 브랜드 소형 SUV였어요. 이 사실이 공개되자 자동차 안전성에 관한 논쟁이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극단적인 사고에서 운전자가 경미한 부상으로 살아남은 것은 차량의 안전 설계 덕분이라고 분석했어요. 충격 흡수 구조와 첨단 에어백 시스템이 운전자를 보호했습니다. 자동차 안전성 평가 기관의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 모델은 우리 충돌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실제 사고에서도 그 안전성이 증명된 셈이죠. 저는 이 모든 발표와 전문가 의견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솔직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말들을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국 차만 최고라고 굳게 믿어왔던 제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날 저녁 클로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퇴원해 집에서 회복 중이었어요. 당신 덕분에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클로이는 병원 검사 결과 경미한 타박상과 긁힌 상처만 있을 뿐 심각한 부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이런 사고에서 이 정도 부상만으로 살아남은 건 기적이라고요. 클로이는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기적이 아니라 기술이에요. 이 차가 저를 살렸어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제가 늘 깡통이라고 비웃던 그 차가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냈다는 사실이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차고로 나갔습니다. 10년 된 미국산 SUV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정말 알고 있었던 걸까? 그 순간 아내가 옆에 다가왔습니다. 무슨 생각 중이야?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가 틀렸던 것 같아. 한국차에 대해서. 아내는 미소 지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틀릴 수 있어. 중요한 건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컴퓨터를 켜고 한국 자동차 회사들에 대해 검색했어요. 그들의 역사, 기술 개발 과정, 안전에 대한 철학까지 깊이 알아봤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많았어요.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안전 기술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세계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새벽까지 자료를 읽다 보니 점점 더 제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도로 위 차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브랜드가 아닌 각 차의 기술과 디자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료들과 사고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달라진 제 관점을 느꼈어요. 그 한국 차는 정말 대단했어. 그런 충격에도 운전자를 보호했으니까.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너 미국 차만 고집하던 사람 아니었어? 갑자기 한국 차 찬양하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지. 내 눈으로 직접 본 거니까. 그날 퇴근 후 에밀리가 학교에서 돌아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우리 학교 친구들이 아빠 영상 다 봤대요. 아빠가 유명인이 됐어요. 저는 웃으며 에밀리를 안아줬어요. 그건 아빠가 아니라 그 차가 유명해진 거야. 에밀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한국 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아빠가 많이 배우고 있어. 세상엔 내가 모르는 훌륭한 것들이 많다는 걸. 그로부터 일주일 후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사고를 깊이 분석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량의 안전 구조, 충격 흡수 시스템, 에어백 작동 원리를 상세히 설명했어요.
특히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안전 기술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왔는지 조명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10년간 안전 시스템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실제 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차체 구조를 끊임없이 개선해왔죠. 한 기사에서는 한국 자동차 회사의 안전 테스트 센터를 방문한 내용을 다루었어요. 그들은 다양한 각도와 속도에서 충돌 테스트를 수백 번 반복하며 차량을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읽으며 감탄했어요. 이게 바로 기술의 진보구나. SNS에 올린 영상은 이제 전 세계에서 2천만 뷰를 넘어섰고 각국에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자부심 어린 반응이 많았어요. 우리 기술로 만든 차가 생명을 구했다니 자랑스럽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국 기업 정신의 승리. 저는 이런 댓글들을 읽으면서 한국인들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영상은 단순한 사고 장면이 아니라 자국 기술의 자부심을 확인하는 증거였던 거죠. 미국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주말 바비큐 모임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그 영상을 봤다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마이크, 그 한국 차 정말 대단하더라. 나도 다음 차는 한국 차 살까 생각 중이야. 10년 넘게 미국 브랜드만 고집하던 이웃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너까지 그래. 시대가 변하잖아. 좋은 건 인정해야지.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에밀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빠, 우리도 한국 차 한번 시승해 볼까요? 예전에는 즉시 거절했을 질문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에밀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한번 생각해보자. 그날 저녁 클로이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한국 자동차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이 저를 한국으로 초대했답니다. 클로이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전기술 개발 현장을 직접 보여주고 싶대요. 마이클, 당신도 함께 가면 어떨까요? 당신 영상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이 주목받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저를 초대한다니 생각해 볼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그 기술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그 차를 만드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아내와 이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내가 한국에 가도 될까? 아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이건 정말 특별한 기회잖아. 에밀리도 너무 좋아할 거야.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미국 밖으로 나간 적은 군 복무 시절 이후로 거의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름만 들어봤을 뿐 실제로 가본 적도 그곳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서 제가 비웃었던 기술의 탄생지를 직접 볼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 가보자. 다음 날 클로이에게 수락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어요. 상사는 제 영상을 이미 봤다며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다녀와서 우리한테도 자세히 들려줘. 마음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미국 차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의 기술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결국 중요한 건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기술이 아닐까? 그날 저녁 에밀리와 함께 한국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서울의 모습, 한국의 문화, 음식 등에 대해 읽으며 기대감이 커졌어요. 에밀리는 특히 한국의 음식과 케이팝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빠, 한국 가면 비빔밥도 먹어봐요. 그리고 방탄소년단 콘서트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천천히, 천천히. 우리는 자동차 공장을 보러 가는 거야. 하지만 저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자동차 강국이 되었는지, 그 기술력은 어디서 왔는지.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날 에밀리가 다시 한국 자동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나 한국 차 사고 싶어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또 무시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자동차 브랜드 웹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사고 차량과 같은 브랜드, 같은 라인업을 찾아봤습니다. 디자인부터 성능, 안전 기능까지 꼼꼼히 살펴봤어요. 와,
아빠가 자발적으로 한국 차를 찾아보다니. 에밀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세상은 변하고 나도 변하는 중이야. 아내도 옆에서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고집세던 미국 차에 대한 생각이.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차라면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아. 노트북 화면에 표시된 가격을 보며 에밀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시승 신청해보자. 직접 느껴보자. 에밀리의 얼굴에 활짝 웃음이 피어났어요. 정말요? 아빠 최고. 아내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고마워.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차를 허약한 깡통이라고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으로 날아가 그 자동차 회사를 방문하고 심지어 가족을 위해 한국차 구매까지 고려하고 있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희 가족은 애틀랜타 공항에서 클로이와 만났어요. 그녀는 완전히 회복되어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정말 기대돼요. 저를 살린 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볼 수 있다니. 클로이의 눈에는 흥분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한 번의 사고, 그리고 영상 한 편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15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에서 보낸 안내원이 공항에서 저희를 맞이했어요. 벤틀리 씨, 동영상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차의 안전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의 진심 어린 말에 뭉클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흥미로웠어요.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어요.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흑백 사진 속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이 떠올랐죠.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난 한국인들의 끈기를 믿었다고.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폐허에서 이런 현대적인 도시를 건설하고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기까지 한국인들의 노력과 열정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가 보셨다면 뿌듯해하셨을 텐데 높은 빌딩들, 깔끔한 도로,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들. 미국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다음 날 일정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어요. 자동차 회사의 본사 방문, 연구개발센터 투어, 그리고 생산 라인 견학까지. 이건 특별한 기회예요. 보통 외부인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구역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안내원의 말에 더욱 기대가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자동차 회사 본사로 향했어요. 웅장한 건물 앞에서 회사 대표들이 직접 나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벤틀리 씨, 당신의 영상 덕분에 우리 차의 안전성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개발센터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안전연구실 책임자인 김 박사가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벤틀리 씨, 저희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희는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도구를 만듭니다. 모든 기술 개발의 첫 번째 질문은 항상 같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회의실 벽에 걸린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그 순간 저는 이들이 단순히 좋은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철학으로 모든 것을 설계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최첨단 장비들, 컴퓨터로 가득한 사무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엔지니어들. 안전연구실에서는 충돌 테스트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법적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자체 안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실제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죠. 충돌 테스트 더미를 보며 저는 문득 클로이를 떠올렸어요. 이 모든 노력이 실제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구나. 생산 라인 견학에서는 자동화된 로봇과 숙련된 작업자들이 조화롭게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 공정마다 품질 검사가 이루어지고
작은 결함도 놓치지 않기 위해 여러 단계의 확인 작업이 진행됐어요. 우리는 완성차가 출고되기 전에 최소 500가지 이상의 항목을 검사합니다. 엔지니어의 설명에 저는 감탄했어요. 이 정도 노력이면 당연히 좋은 차가 나올 수밖에 없지. 견학을 마치고 회의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회사 대표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벤틀리 씨, 저희 차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바뀌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차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존경심이 생겼어요. 여러분의 기술과 열정이 실제로 생명을 구한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대표와 엔지니어들의 얼굴에 자부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보람은 바로 그것입니다. 기술로 생명을 지키는 것.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에밀리가 물었어요. 아빠, 이제 한국 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브랜드나 국적보다 중요한 건 안전과 기술이야. 이제 그걸 알게 됐어. 에밀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은 어디 갈 거예요? 내일은 더 특별한 곳에 갈 거야. 실제 충돌 테스트 센터래. 실제 충돌 테스트 센터는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시설이었습니다. 넓은 부지에 여러 건물이 있었고 특히 중앙에 있는 대형 테스트 센터가 인상적이었어요. 이곳에서 모든 차량 모델의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정면 충돌, 측면 충돌, 전복 시험까지 다양한 상황을 재현하죠.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희는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기술자들이 모니터와 컴퓨터 앞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늘은 특별히 테스트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안전한 관람석에서 직접 보실 수 있어요. 저와 가족, 그리고 클로이는 방호유리로 된 관람석에 자리했습니다. 곧 테스트 트랙에 새 차량이 등장했어요. 저희가 영상에서 봤던 그 모델과 동일한 SUV였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고속 충돌 후 전복 상황을 재현합니다. 실제 벤틀리 씨가 목격한 사고와 유사한 조건이죠. 엔지니어의 카운트다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차량이 고속으로 장애물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공중으로 솟아올랐어요. 차가 공중에서 회전하다 지면에 떨어지며 전복되었습니다. 충돌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컸어요.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너무나 실제 사고와 비슷했거든요. 테스트가 끝나고 엔지니어들이 달려나가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더미에 부착된 센서 데이터를 체크하고 차체의 변형 상태를 조사했어요. 결과를 보세요. 대형 스크린에 데이터가 표시되었습니다. 운전석 주변 생존 공간이 완전히 보존되었습니다. 더미에 기록된 충격은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수준 이하로 측정되었고요. 클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군요. 저도 그 광경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얼마나 무지했던 걸까? 점심 식사 시간, 회사 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제게 물었어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외국 차에 대한 편견이 많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고요. 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보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초창기에는 많은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저가 브랜드, 모방 제품이라는 인식이었죠. 그래서 더 안전하고 더 혁신적인 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선입견이 아니라 사실이군요. 오후에는 차세대 전기차 개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미래 모델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보된 모습이었어요. 자율주행 기술, 새로운 배터리 시스템, 그리고 더욱 강화된 안전 기능들. 에밀리는 전기차 디자인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아빠, 저건 정말 우주선 같아요. 우리도 저런 차 살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곧 미국에서도 출시된대. 그때 한번 시승해보자. 마지막 일정으로 회사 대표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벤틀리 씨, 저희 회사는 당신의 영상과 증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분은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회사 대표는 저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실은 클로이 씨가 탔던 그 차량 모델의 안전 구조를 설계한 수석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그가 오늘 당신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조용히 앉아있던 50대 중반의 남성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수석 엔지니어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5년 전, 저는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당시 차량의 안전성이 더 높았다면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 후 저는 한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떤 충격에도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차를 만들겠다고요. 10년간 수천 번의 테스트와 실패를 거쳐 개발한 것이 바로 클로이 씨가 탔던 그 모델의 안전 구조입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당신의 영상을 보고 울었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것이 실제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그 순간 저는 단순한 금속과 엔진의 조합이 아니라 한 인간의 슬픔과 헌신이 만들어낸 결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 엔지니어님, 당신의 노력이 클로이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편견도 바꿨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열어보니 특별 제작된 모형 자동차가 들어있었습니다. 클로이의 사고 차량과 똑같은 모델이었죠. 이건 단순한 모형이 아닙니다. 저희 안전기술의 모든 요소가 상세히 표현되어 있어요. 벤틀리 씨 가족에게 저희의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동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희는 서울 시내를 둘러보았어요. 현대적인 도시 속에서도 전통을 지키는 모습,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속에서도 사람을 중시하는 문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의 기술만을 믿어왔다. 하지만 그건 좁은 시야였어.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단지 한국차를 인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제 안의 편견이 깨진 것이었어요. 그건 차에 대한 것만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였습니다.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한 후 저는 SNS에 세 게시물을 올렸어요. 한국 방문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날 난 한국차를 비웃었고 그 차는 생명을 지켜냈다. 이제 나는 자부심을 넘어서 한국차를 존경한다. 그건 단지 자동차가 아니었다. 사람을 지키는 기술이었다. 게시물은 다시 한번 큰 반응을 얻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희 가족은 지역 한국차 대리점을 방문했어요. 에밀리가 원하던 전기차 모델의 시승을 예약했죠. 판매사원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벤틀리 씨, 영상 봤습니다. 저희 차를 선택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시승 차량에 올라타며 에밀리가 물었어요. 아빠, 정말로 이 차 살 거예요?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브랜드가 아니라 기술과 안전을 선택할 거야. 운전대를 잡으며 그날의 사고 장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하늘로 솟구쳤던 검은색 SUV, 그리고 걸어 나온 클로이.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차는 단지 자동차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지키는 기술이었습니다. 자부심을 넘어 한국차를 존경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죠.